밑바닥에서 시작된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처음부터 따뜻한 이불 속에서 태어난 사람과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눈을 뜨는 사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은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고 허름한 골목 끝자락에 작은 화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가게에서 두 자매가 나란히 자랐습니다. 언니는 은하, 동생은 미소. 이름만큼은 드넓은 우주와 환한 빛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 이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33살, 미소는 32.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두 사람은 사실 쌍둥이였습니다. 다만 은하가 먼저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그단 몇 분의 차이로 언니와 동생이 나뉘었을 뿐이지요. 그 몇 분의 차이처럼 두 사람의 성격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은하는 조용하지만 눈빛 속에 불꽃을 품고 있었고 미소는 여리고 감성적이었지만 그 여림 속에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엄마 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경찰은 빙판길 사고로 마무리 지었고 아무도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열지 못할 비밀을 단단히 봉인해 두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자매는 화방을 그대로 이어받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날도 있었고 월세가 밀려주인 아저씨한테 고개를 숙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은 것들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채워가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화방 한켠을 청소하다가 미소가 오래된 캔버스 뒤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에게, 미소에게. 두 자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안에는 글이 있었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주소 하나,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K-아트 재단. 강철호 회장. 은하는 그 이름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의 편지에는 단 한 줄만 더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희 할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왜 죽었는지 지하 벽 속을 봐라. 자매는 밤새 화방 지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벽 한 귀퉁이 이상하게 색깔이 다른 부분을 손으로 두드렸을 때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벽이 무너지자 그 안에 낡은 방수 파우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작은 디지털 보안 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숨겨놓은 것, 두 자매의 운명을 바꿀 것, 세상을 뒤흔들 것이 그 작은 칩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K-아트 재단 본관은 서울 한복판,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멀리서 봐도 숨이 막힐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은하와 미소는 나란히 그 앞에 섰습니다. 미소는 자꾸 옷깃을 매만지며 불안해했고 은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들어가는 거야? 가야지. 엄마가 남긴 거잖아. 접수대에서 자매의 방문 이유를 들은 직원은 이상한 표정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참 후 내려온 사람은 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에 명품 재킷을 걸친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박 실장, 강 회장의 며느리이자 재단의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자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것 중에 가장 싼 옷, 달아해진 운동화, 손질이 덜 된 머리카락. 그녀의 눈에 경멸이 가득 찼지만 입술에는 가짜 미소가 걸렸습니다. 어머나,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재단의 그림이라도 팔러 오신 건 아니겠죠? 그 한마디에 미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엄마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박 실장은 편지를 읽는 동안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가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것을 은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바쁘십니다. 아무나 만나실 분이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손녀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실장의 가짜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매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0분, 30분, 1시간. 그 사이 지나다니는 직원들이 힐끔힐끔 자매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래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은데. 미소는 점점 작아졌고 은하는 허리를 더욱 꼿꼿이 세웠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 흰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날카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매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천천히 두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들어와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자매가 재단에 발을 들인 순간 박 실장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 두 여자가 이 집에 발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박 실장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재단에 들어온 자매에게 박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이었습니다. 아니, 적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녀는 자매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단의 그림자 속에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 박멸해야 할 해충처럼 대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박 실장은 자매를 불러 세웠습니다. 점심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실장은 느닷없이 소금 그릇을 들어 은하 앞 식탁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나, 미끄러웠나 봐요.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식도 먹어본 적 있어요? 귀하신 분들이 드시는 거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외면했습니다. 미소는 입술을 떨었고 은하는 그 소금 그릇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속으로 삼키는 듯한 얼굴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박 실장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자매의 방에 배정된 것은 지하 창고와 다름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환기도 안 되고 창문도 작고 습기가 차올라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항의하면 그 방이 싫으면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직원들과 같은 식탁에 앉히지 않고 복도 한편에서 먹게 했습니다. 재단 행사가 있으면 자매는 무조건 뒤치다꺼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다니 이런 일은 잘하시겠네요 라는 말과 함께 회장님 앞에서는 마치 자매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회장님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박 실장의 얼굴은 돌변했습니다. 미소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원래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미소는 낯선 공간에서 쏟아지는 멸시와 냉대를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은하는 그런 미소에 등을 두드려주며 자신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은하는 밤이면 몰래 화방 지하에서 가져온 칩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칩에 들어있는 파일을 열어보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폐가전 수리점을 전전하며 오래된 데이터 복원 전문가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일이 열렸을 때 은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전 그 겨울밤의 진실이 화면 속에서 차갑고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박 실장이 있었다는 것.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단 한 줄기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박 실장, 때를 기다리겠어. 반드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K-아트 재단이 1년에 한 번 여는 VIP 특별 전시회는 재단 최대의 행사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문학의 유명인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초청되는 자리였고 재단의 위상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날이었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명화 불타는 심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무명 화가가 그린 이 작품은 지금은 수조 원을 호가하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고 격렬하게 타오르는 심장이 그려진 그 그림은 보는 사람마다 압도되는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박 실장은 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를 단순히 재단에서 쫓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언제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마음이 자매 쪽으로 기울기 전에 완전히 매장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영구히. 전시회 전날 밤 재단 건물에는 야간 경비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 경비들에게 일찌감치 야식을 보내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수면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경비들은 나중에야 알게 되지만요. 새벽 2시 박 실장은 혼자 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그녀의 손에는 작고 날카로운 나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타는 심장 앞에 선 그녀는 잠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박 실장의 눈에도 그 그림이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나이프가 캔버스를 가로질렀습니다. 아주 세게, 아주 잔인하게. 수조 원짜리 명화가 단 몇 초 만에 찢겨졌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에는 흥분과 쾌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프를 비닐에 싸들고 은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든 은하의 방 침대 밑에 나이프를 밀어넣으며 박 실장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생충 같은 것들, 이제 끝이야. 이 집에서도 쫓겨나고 감옥까지 가봐라. 그녀는 방을 나서며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 환기구 뒤쪽 아주 작고 정교하게 숨겨진 렌즈 하나. 빨간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하가 3일 전에 설치해둔 초소형
초고화질 카메라였습니다. 은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확신은 없었지만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시관 앞 복도, 자신의 방 앞 복도, 계단 모퉁이, 총 3군데에 카메라를 심었습니다. 박 실장이 함정을 팔 때 그 함정 자체가 이미 또 다른 함정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전시회가 열리는 날 아침, 박 실장은 완벽한 복수를 앞두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시회장은 이미 수백 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유명 예술가, 방송 기자, 재단 역사상 가장 많은 인사가 모인 날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드레스의 사각거림, 구두 굽소리. 그런데 오전 10시 정각, 전시관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림이 훼손됐어요. 순식간에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불타는 심장이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는 무참히 찢겨진 캔버스 조각들이 흉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명화가 쓰레기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다리가 흔들렸고 옆에 있던 직원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예술의 결정체, 가장 아끼던 작품이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은 채로. 그녀는 강 회장의 팔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럴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낌새가 있었거든요. 경비실 확인해 보니 나이프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은하 씨 방을 살펴봤더니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뒤에서 직원 하나가 비닐봉지에 담긴 나이프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은하 씨 방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이 나이프로 그림을 훼손한 게 분명해요. 홀 안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이번엔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미소는 그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들을 향하고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소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공황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미소야. 은하가 동생을 부축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박 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한 발 더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근본이 없었어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람들인지도 모르면서 가문의 이름을 팔고 이젠 가문의 재산까지 훼손하다니요. 당장 경찰에 넘기시고 이 집과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해 주세요. 강 회장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며느리의 말, 명백해 보이는 증거,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작품이 눈앞에서 찢겨진 현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너희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고 서늘한 그 눈빛에 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진짜 범인을 보시기 전에 판단하시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은하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 없다고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딸깍. 전시관 정면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화면. 그러다 타임스탬프가 떴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 3분. 화질은 소름 돋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복도 CCTV가 아닌 초소형 카메라가 잡아낸 영상이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박 실장이 걸어왔습니다. 검은 옷, 검은 장갑, 손에 들린 나이프. 홀 안에서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린 속 박 실장은 전시관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불타는 심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림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가 찢기는 소리가 영상 속에서 들렸습니다. 현장의 수백 명이 그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 이번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타임스탬프는 새벽 2시 20분. 복도. 박 실장이 은하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나이프를 밀어넣는 장면이, 방을 나서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입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음성도 또렷했습니다. 기생충 같은 것들, 이제 끝이야. 이 집에서도 쫓겨나고 감옥까지 가봐라. 전시관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정적 속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화질이 달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2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복원한 영상이었는데 화면이 흔들리고 어두웠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실장, 그녀가 어느 차의 트렁크 밑을 손으로 건드리는 장면, 전문가가 분석했을 때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동작과 일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자매의 엄마 정수연 씨가 타고 다니던 차였습니다. 강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전시관 전체에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며 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던 그 눈에 그는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박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또 한 걸음.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출구를 찾는 것처럼. 하지만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두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생중계 중인 카메라도 여러 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꾸민 거예요. 아버님 믿으셔야 해요. 저예요. 저를 보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전시관에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은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달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으니까요. 박 실장 앞에 섰을 때 은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진 화장, 흙빛이 된 얼굴,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은 그 모습, 불과 며칠 전 그 당당하게 허리를 세우고 자매를 내려다보던 그 박 실장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은하가 손을 들었습니다. 팡! 손바닥이 박 실장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습니다. 박 실장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몫이야. 그리고 은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한쪽 행사 음식 장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대형 소금 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묵직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의 머리 위에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한방눈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실크 드레스 위에, 공들여 올린 머리카락 위에, 번진 화장 위에 소금이 쌓였습니다. 박 실장은 그것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손 하나 들 기운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나요? 우리한테 식탁에 소금 뿌리던 거.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요. 먼지 보듯이 봤잖아요. 이제 돌려줄게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한테 뿌린 그 소금들, 당신이 저지른 그 추악한 죄들, 이 소금 속에 전부 절여버려. 영원히. 박 실장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우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전시관 문이 열리면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은하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경찰이었습니다. 증거 파일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망설임 없이 박 실장에게 걸어갔습니다. 박 실장님, 그림 훼손과 증거 조작, 그리고 20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그 눈길을 받아냈습니다. 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전시관 안에 남은 수백 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단상에서 내려와 미소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공황 발작이 서서히 가라앉은 미소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하의 눈에서도 이번엔 흘렀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겨우 흘릴 수 있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두 자매에게로 걸어왔습니다. 70대 노인의 다리가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단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는 20년의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 실장은 살인미수, 재물손괴, 증거 조작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년 전의 기록은 법원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었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들, 재단에서의 지위, 사회적 명예, 인적 네트워크, 부동산과 재산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무너졌습니다. 한때 재단의 실세였던 그녀는 이제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 거울 같은 반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재판은 연일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K-아트 재단은 변했습니다. 강 회장은 재단의 운영 구조를 전면 재편하면서 은하와 미소를 재단의 공식 운영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근본이 없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냐. 뭘 알겠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하와 미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을 했습니다. 은하는 재단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닥부터 뛰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저녁에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작은 직원의 이름도 기억했고 현장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러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 작업실도 마련 못하는 무명 작가들에게 재단의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 허름한 화방에서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붓과 물감을 빌려주던 엄마처럼 미소는 재단의 아카이브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수십 년 묵은 자료들, 오래된 작가들의 기록, 먼지 쌓인 도록들을 하나하나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에서 미소는 엄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가 재단에 납품했던 그림들의 기록, 엄마의 서명이 남아있는 서류들. 미소는 그것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다시 보관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재단은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불타는 심장은 세계 최고의 복원 전문가의 손을 거쳐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찢겼던 캔버스는 오히려 그 복원의 역사까지 품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갖게 됐습니다. 전시회 첫날 관람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와 미소는 함께 차를 타고 엄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어딘가서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두 자매는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은하는 품 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실장의 구속 통지서 사본이었습니다. 그것을 라이터로 천천히 태웠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잡아먹으면서 작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은하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미소가 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다 됐어. 이제 다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꽃향기를 가득 실은 바람이 두 자매를 감쌌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몸 안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소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은하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마치 불타는 심장 속 그림처럼 온 하늘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우리 거야. 미소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두 개의 태양처럼 나란히. 음악이 천천히 따뜻하게 마무리되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소금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먼지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리고 두 자매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